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단체나 시설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우리가 좀 더 무언가를 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중독이랑 관계된 센터들에서 이 중독 프로그램, 어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많이 하지만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보로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런 대상군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죠. 중독임을 오픈하고 이런 센터에 내담자로 오기도 힘든데 그 자녀들이 특정 숫자가 모여서 아이들 대상으로 캠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계가 잘 되고 연결이 잘 된 환경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하죠. 또 하나 이제 가능한 그룹이 아라논이 있습니다. AA 컨벤션 하듯이 아라논도 1년에 한 번씩 컨벤션을 하죠. 아라논 컨벤션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라논 컨벤션을 할 때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애들이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이 제리모 쌤이나 이런 분 모셔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놀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또 놀이하면서 중독을 배우고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예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힘든 아이가 아니래도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런 이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복지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전보다는 좋아졌죠. 이 한 페이지 잠깐만 그냥 볼까요? 청소년이 그리는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왜 그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거,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련관들, 이름들이 이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서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숙제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대상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들이죠. 위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됐죠. 위센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위 프로그램들은 요즘에 많아서 위 클래스는 이제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선생님들이 해주기도 하죠. 위 센터는 독립된 시설이나 교육청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두고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꽤 트레이닝된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정형 위센터는 집에 있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힘들고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이제 이런 가정형 시설에 머물면서 그런 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다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얼마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위탁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위스쿨은 병원이나 어떤 그 단체들에서 그런 치료나 상담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일종의 대안 교육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군데에서 같이 위스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아동복지나 사회복지나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아교육이나 교육을 받은 당연히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독에 대해서 그 아이들 상당히 보다 보면 상당수가 중독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이런 중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게 이제 새로 출범했죠. 법안이 생기면 또 이렇게 뭐가 생기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아동복지단체들을 총괄하고 이제 그 정책을 만드는 그런 보장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밑에 시설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뭐 17개, 다음계 돌봄센터 221개, 뭐 보호전문기관 68개 쭉 내려가서 막 지역아동센터는 무려 4,000개가 넘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 최소한 지역아동센터는 있다는 거죠.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 색깔이 좀 다르고 하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런 시설들을 막 서둘러서 설립하기 시작했죠. 약간씩 중복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과 연계를 통해서 하면은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할 수 있겠죠. 지역아동센터 보면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뭐 4,0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여기 사는 프로그램은 보호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문화활동이나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어 중독이랑 관계된 아니면 흑암이랑 관계된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가서 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가장 쉽게는 뭐 우리 중독 예방, 뭐 센터에서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는 뭐 인터넷이나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본인들의 중독 문제뿐만 아니고 이 부모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어떤 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면 우리 아빠가 그래요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드림 스타트 라고 또 있죠. 요즘 드림 스타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림 스타트는 뭐 이게 뭐 상처 있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방과 후에 약간 놀이방 같은 거죠. 약간 큰 아이들의 여기저기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힘든 아이들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가정들이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나서게 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요즘에 이제 우리 어떤 좀 이렇게 학대당해서 사망한 아이를 보면서 다들 많이 분노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건대 늘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법안이 생기고 뭐 어떻게 한다고 대책이 많고 실제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늘 있다라고 하죠. 끝없이 뭐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란 게 있고 인력이란 게 있고 또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니까 정말 급한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거는 그게 힘든 일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일하는 분들도 소명감으로만 일하기 너무 지치고 이게 오래오래 일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센터들도 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이라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죠. 아동복지센터, 상담소나 보호소,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기관도 있죠. 이 아동복지 옛날에 아동복지관이라고 많이 했죠. 이런데 많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건 나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하죠.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굿네이버스 같은 큰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데 역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부모는 상당수가
중독과 관계되거나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에 대해서 뭘 개입하고 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아이는 너무 커버리거나 상처가 너무 깊고. 그래서 그 전에 훨씬 더 빨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좀 지켜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독 예방을 위해서 애써 중독관리센터 전국에 시설이 많이 있죠. 다들 열심히들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늘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여러 문제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중독 과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걸 실적으로 낸다고 구청에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뭐 이해는 하지만 그 숫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어느 정도 투입 예산을 투입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라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람표로 알라틴이 예전에 춘천에 부천에 그나마 작지만 늘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일람표에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선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자조 모임이 다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30년, 40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뭐 무리일 겁니다. 하지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정보들을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는 너무 많고 리소스도 많죠.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잘 협조를 얻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요즘은 뭐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요. 적절한 곳에 올리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아까 말한 여러 아동복지 단계나 시설이나 교육단체와 연합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런 게 이제 그런 책들이죠. 번역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책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이 중독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어떤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책들이 출간돼 있죠. 실제로 우리 아래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 워크북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번역 출간을 하려고 출판사에 갔는데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거절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출판사는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직 현재 우리나라 현실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공동의존이나 가족에 대한 책들,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트라우마랑 관계된 서적들도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은 같이 중독과 트라우마를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갖춰지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단체들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그룹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니까 좀 관계 있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모을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아이들 직접 컨택할 수 있겠죠. 메시지 보드 같은 게 가장 쉬운 형태고요. 새로 만드는 건 어렵고 알리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 포털 시스템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지침 같은 게 그래서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처럼 뭐 챗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도
급할 때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진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캠프나 그런 특화된 시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388이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상담센터죠. 여기 네이버 지식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8이 이 답을 실제로 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 답변이 11만 건. 적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답을 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좀 가정폭력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이나 이럴 경우에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서 도움을 한번 청해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죠. 실제로 그 전화를 통해서 얼마나 실효적인 연결하실 수 있는 그 차후 문제라도 아무런 답 없이 대책 없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단 다른 돌파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아까 말한 그 많은 아빠가 술을 너무 엄마가 술을 너무 그것만 해도 1000건이 넘는데 그 중에 몇 개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아니면 너무 급하면 1388에라도 연락하라고 알려준다면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처음 주는 메시지 제리모 선생님 책에서 배웠는데 아이들은 늘 그런 이제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 말하지 말고 일단 믿지 말고 감정적으로 느끼지 말고 이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쉽게 소통이 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이가 이제 아이답게 놀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오랜 그런 불신을 조금씩 넘어서 좀 더 저 사람 믿을 수 있겠어. 나 힘들고 엄마 아빠 믿고 엄마 때문에 괴롭고 근데 너무 엄마 걱정되고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있는 거죠. 안전한 사람 되어주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와의 안정적인 관계 맺음. 꼭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생님, 이웃, 친인척, 의사, 성직자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신부터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하며 회복 중인 부모는 믿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에서 한 페이지 가져왔고요. 우리 세빈 씨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보면 딱 이거 무슨 그림인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존독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낫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너는 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돌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림이죠. 어웨어니스. 코어믹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힘든 활동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쌓이면은 내년 행사는 좀 더 쉬울 수 있고 더 많은 단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선생님들 사진이네요. 멋지세요. 넌 혼자가 아니고 많은 가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부모님들과 같이 지내는 게 어떤 건지 잘 알 겁니다. 이번 기회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에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